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교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박할 때 평탄화는 필수라고 하죠. 차박할 때 그 의자 잘 펴놔야, 잘 펴놓고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해놔야 밤에 잘 때 편하게 잘 거 아니에요. 어차피 놀러 간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규화란 무엇이냐? 데이터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다 라고 제가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정교화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데이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고 그거를 실제로 엑셀 뭐 이런 걸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교화를 하는 과정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까? 네, 보통 이제 SI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이 업무를 보면서 작성한 엑셀 문서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은 요 엑셀 문서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업무 보시는 분들이 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녹여서 엑셀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때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서 문서 있죠. 예, 보고 문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정교화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상현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normally라고 돼 있죠, 영어로. 노멀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때 뭔가 이렇게 데이터 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갱신하고 삽입하고 삭제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바로 정규화라는 작업이. 그래서 정규화 작업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방금 살펴본 이상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할 때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정규화라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상 발생에 따른 휴먼 에러의 최소화. 사람이 입력을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가장 큰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정교화를 통해서 잘 설계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상 현상 발생을 방지하자. 이게 바로 가장 큰 정규화의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이제 방법으로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BC 정규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평탄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에 NF라고 적은 것은 normal 폼의 약자입니다. 정규형 1NF 써 있으면은 1차 정규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작업해야 될 내용. 그래서 1FN이 뭐냐?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이게 자바 개발하셨던 분들,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도메인하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도메인이 용어가 다르거든요. 네,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는 이 전체 테이블 구조,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자료형, 그 중에서도 특히 원시 자료형이 있죠. 이제 문자형, 숫자형, 분리형,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요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원시 자료형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또 이제 도메인이 이렇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원시 자료형이라고 해서 꼭 이제 숫자 문자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소 도메인이다 그러면은 주소가 한국에서는 이제 무슨 시군군 이렇게 가는데 뭐 미국에서는 이제 거꾸로 가죠. 이런 것도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포맷 이런 것도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도메인 개념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도메인하고는 살짝 다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엔티티라고 하면은 이거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제 필드하고 메소드로 이제 구성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메소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필드로 구성이 된 데이터 객체, 요거를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살짝 용어들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고, 도메인 이 부분이 훨씬 굉장히 좀 갭이 개념상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원자값.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바에서 이제 필드를 이렇게 만들 때 뭐 private string name, 그 다음에 private list string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리스트를 쓰지 말라는 거죠. 안에 스트링, 문자 뭐 이런 식으로만 딱 들어가야 된다. 요게 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1차 정규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대학에서 행정하시는 분이 이제 학생별로 수강 과목 현황을 목록을 이렇게 쫙 작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학번 이름 뭐 이런 서상석이라는 학생은 수강 과목이 뭐 경제학 원론, 경제 수학, 김민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요게 정규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수강 과목 칼럼에는 수강 과목 하나만 위치를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위치를 했죠. 콤마로 구분됐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트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이 학생에 대한 수강 과목이 리스트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얘를 이제 각각의 로우로 데이터로 관리를 해라, 분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차 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서상석이 경제학 원론과 경제 수학 여기 콤마로 이렇게 옆에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 레코드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분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테이블 내에서 레코드로 이제 분리를 해서, 그러면 서상석이 수강한 과목은 어떻게 할까? 서상석이라는 이름으로 이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서 필터를 걸어주는 거죠. 우리가 SQL 공부할 때 웨어절에다가 조건 주잖아요. 이름이 서상석인 애만 조회해, 셀렉트해 하면은 이 두 개만 남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차 정규형.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정규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타나 2차 정규형은 이제 부분적 함수 종속성 제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종속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 A라는 컬럼하고 B라는 컬럼이 있는데 A라는 컬럼하고 B라는 컬럼이 뭔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A라는 컬럼이 없으면 B라는 컬럼이 유지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 바로 두 번째 평타나 2차 정규화를 얘기를 하고요. 2차 정규화의 대상은 일단은 종속성의 원인이 되는 그 칼럼이 그 후보키여야 돼요. 후보키. 그 후보키가 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PK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포린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 PK들을 여러 개 묶은 거를 복합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그 키 컬럼 그룹, 이거를 바로 후보키라고 하고, 후보키가 두 개 이상이 되는 거를 복합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속성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원인이 되는 컬럼이 후보키여야 돼요. 그러니까 PK 중에 하나여야 되죠. 요럴 때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제를 또 보여드릴 거지만은, 이 2차 정규화를 실행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식별 관계가 됩니다. 식별 관계, 비식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정규화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차 정규화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적었는데, 중간고사를 치렀고, 이제 담당 교수하고 이제 성적 컬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적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상석이라는 애가 이제 경제학 원론은 89점, 경제수학은 57점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유일하게 구분 짓는 이제 후보키 컬럼, PK가 되는 컬럼들이죠. 이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학번하고 수강 과목을 합치면 얘만 데이터를 꺼내놓을 수 있고,
얘만 데이터로 꺼내올 수 있는 복합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교화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티티의 속성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죠.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데이터를 이렇게 늘여놔 놓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가 키가 될 것이고 뭐가 키가 되지 않는 거를 구분해내는 그런 힘을 우선 길러야 되고요. 이제 그런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보키 컬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P키가 되는 컬럼이죠. 여기선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돼요. 학번만으로는 학번으로 검색을 하면 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학번하고 수강 과목을 합쳐야 레코드 하나만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번하고 수강 과목 이 두 개를 복합키로 해서 키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제약을 하나 줬는데 이 수강 과목 있죠? 과목별 담당 교수는 무조건 한 명이에요. 뭐 경작 원론을 이제 강의를 우리가 실제로는 두 개 이상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과목 하나당 교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담당 교수는 수강 과목에 종속적이죠. 종속적이고 이 수강 과목은 후보키 중에 하나죠. 이럴 때 테이블을 분리하자 하는 게 2차 정규화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학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학번하고 이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2차 정규화를 해볼게요. 일단 담당 교수와 수강 과목을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빼고 테이블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한 거죠. 분리를 했고 이 테이블이 이 테이블을 찾고 이 테이블이 이 테이블을 찾으려면 키로 연결이 돼야 되죠. 식별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키가 되고 얘는 이제 복합키에 참여한 후보키에 참여한 후보키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수강 과목하고 담당 교수를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분리를 해서 이 수강 과목에 담당 교수 이름 칼럼이 나타나게끔 하려면은 이 두 개 테이블을 조인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정보는 아까 학번하고 이름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걔도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이것처럼 요 분리를 해보니까 이제 학번하고 이름 이렇게 테이블을 학생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별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강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둘의 관계는 뭐죠? 한 학생이 여러 개의 수강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한 과목은 여러 명의 학생을 수강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관계를 다대다 관계라고 하는데 이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간에 이렇게 식별 관계를 가진 테이블을 중간에 하나 놓음으로써 얘랑 다이렉트로 붙으면 다대 단대 하나 거치면은 1대다 다대 1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대다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또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해 놓고 보니까 학생 현황 데이터만 따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전공도 한번 칼럼도 한번 이제 추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어떤 전공인가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테이블이 세 개로 나눠졌죠. 테이블이 세 개로 나눠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용자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런 형태로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쿼리를 날릴 때 조인이 필요를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통해서 2차 정교까지 해가지고 테이블 3개로 나눴는데 뭐 이상 현상을 최소화하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니까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SQL이죠. SQL을 통해서 조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평탄화 3차 정교화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정교형은 그 종속적 함수 종속성 제거 뭐 말이 너무 어렵죠. 이행적 함수 종속성 제거. 어쨌든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은 내가 문제가 되는 컬럼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종속성이 아까 전에는 학번하고 이름 혹은 이제 수강 과목이랑 담당 교수
이렇게 이제 1뎁스였는데 이번에는 2뎁스로 들어가는 거죠. 2뎁스로. 자, 그 예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제를 보셔야 이해가 잘 되니까요. 자, 아까 전에는 이제 이만큼이었죠. 네, 이만큼이었고 이만큼을 이용을 해서 2차 정규화까지 이렇게 해 놨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총장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단과대별 학습 성취도를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엑셀로 관리하던 그 데이터에 단과대 칼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에 학과까지 내가 아까 전에 2차 정규화 때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좀 더 칭찬받기 위해서 이제 학과 칼럼까지 넣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럼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데 이제 2차 정규화 한 거를 보니까 이 단과대 있죠. 이 단과대는 요 학생의 학과가 결정이 되면은 단과대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나죠. 왜냐면 학과는 단과대에 속해 있고 학생은 학과에 속해 있으니까. 요게 이제 종속성이 이제 2뎁스까지 들어간 거죠. 네, 학생은 학과에 속하게 되고 학과는 단과대에 속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쭉 보니까 이제 얘가 일단은 2차 정규화 한 거에서 학생 현황에 단과대를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하면 되는데 이 학과가 단과대에 속해 있으니까 이 단과대를 이제 분리하자 이거죠. 자, 분리하는데 이 종속되는 칼럼 있죠. 이 종속되는 칼럼이 지금 후보 키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차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분리할 때 기준이 후보키 중에 하나인데 3차 정규화는 후보키가 아닌 거에 대한 종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분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키를 가지고 분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레코드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일단 학생 현황에는 학과까지만 놔두고 그 다음에 학생 현황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학과까지 남겨두고 요 단과대 칼럼 있잖아요. 요 단과대 칼럼을 단과대별 학과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대에 경제학과가 포함되고 예술대학에 영화 영상학과가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는 얘하고 조인을 해야 되잖아요. 조인을 해야 될 때 경제학과를 여기서 찾아서 단과대를 찾고 그 다음에 넣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단과대를 기준으로 뭔가 학생 현황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단과대별 학과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공과대학으로 검색하면 2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니까 이 테이블의 유일한 레코드만 찾을 수 있게끔 PK 후보키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면은 단과대 칼럼과 학과 칼럼 2개가 필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후보키를 복합키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조인 걸 때 조금 귀찮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이 단과대 학과 요 복합키를 대체키로 하나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좀 자바에서 치면 리팩토링을 한번 한 거죠. 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자, 학과 코드라는 대체키를 하나 너머로 해가지고 이 학과 코드를 학생 현황 테이블에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은 얘랑 얘만 조인하면 되잖아요. 조인 조건이 간단해지죠. 그러면서 이 학과 코드는 학생 현황 테이블에 키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식별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정규화를 했을 때는 식별 관계로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3차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식별 관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2차 정규화 했을 때 이 중간 점수랑 담당 교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조인할 게 또 많아졌죠.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평탄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코드 정규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 제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렵죠. 2차 정규화까지만 하더라도 3차 정규화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대체키라는 걸 이용해서 키와 비식별 관계로 연결이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데, 이 보이스 코드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칼럼이 다른 칼럼의 결과물로서 뭔가 결정을 하는 칼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규칙이라든지 규칙에서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컬럼으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컬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테이블로 분리를 하다 보면은 조인도 조인이지만 참 그 릴레이션을 관리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 코드 정교화를 시키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죠. 예, 학과. 예, 요 학과 여기까지는 지금 2차 정교화를, 3차 정교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4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고요. 자, 이제 여기에 어떤 케이스가 발생을 했냐면은, 어떤 대학은 1점부터 100점 주고, 어떤 대학은 뭐 1점부터 1000점 주고, 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는 이렇게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성적에 대한 통계 자료를 등급을 줘서 좀 구분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학교는 0점부터 100점까지라고 했으니까 90 이상은 A, 80 이상은 B,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학점, A 학점, B 학점, C 학점 이렇게 나눠서 등급으로 좀 변화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조치겠죠. 그럼 뭐 이제 대학의 이제 행정 담당자가 짜증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엑셀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급을 이제 매겼단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뭐 엑셀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등급이 들어가게끔 만드시겠죠. 뭐 이 정도는 엑셀 사용하면은 기본이니까. 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여기 이제 3차 정교화까지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등급 기준에 따라서 요 등급 기준 있죠? 예, 이 등급 기준의 값이 정해지게 되죠. 자,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등급의 기준이 있죠. 이 기준. 이 등급 칼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하고 관련이 있죠. 네, 요 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키가 후보 키가 아닌 요 칼럼하고 관련이 있는 요 등급 기준 있죠. 이 등급 기준을 뭔가 테이블로 강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키죠. 포린키, PK, 뭐 이런 후보키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애매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보이스 코드 정교화를 통해서 어떻게 나누냐, 얘 등급에 대한 기준 정보를 별도 테이블로 이와 같이 등급 기준표 이런 식으로 별도 테이블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등급은 90 이상, 100 미만이면 안 되죠. 101 미만 해야 되겠죠. 제가 데이터를 잘못 적었는데 101 미만 이렇게 해야 검색에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A 등급이 나올 거고, 여기 보시면은 성적 96점이면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A 56점. 공부 정 안 했군요. 네. 56점이면 이제 여기죠. F. 이렇게 이제 등급 기준 표를 테이블로 별도로 작성을 하고 릴레이션을 맺지 않습니다. 후보키가 아닌 것, 그러니까 PK도 아니고 FK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면은 중간고사 점수 이 테이블의 이 등급 칼럼은 이 등급 기준표 테이블을 알아보라고 어떻게 릴레이션이 안 맺어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뭐 칼럼명, 뭐 이렇게 자료형 뭐 이렇게 넣잖아요. 넣을 때 이제 코멘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멘트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죠. 이 등급 칼럼은 등급 기준표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적는다면은 뭐 몇 점 이상일 때 A, 뭐 이런 내용들도 코멘트에 적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RD를 그렸을 때 관계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스터 테이블이죠. 마스터 테이블은
이런 기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또 이 테이블로 설계를 한 거죠. 이런 마스터 테이블을 설계하는 요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만의 이제 노하우가 좀 담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 코드 정교화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평탄화를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요거를 바로 이제 정교화를 이렇게 해놔다 보니까 테이블이 너무 쪼개져 가지고 조인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정교화를 하지 않아도 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것을 바로 역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화 4개 했던 거를 한번 이제 최종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 사진 때문에 이게 잘리는군요.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면은 네, 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겼습니다. 수강 과목별 담당 교수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수강 과목별 중간고사 점수, 학생 현황, 단과대별 학과, 이렇게 3정교학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도출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등급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마스터 테이블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정교화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은, 일단은 학번이 있으면 학생 이름은 어떤 케이스든 어떤 조인 케이스든 학생 이름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름 테이블을 이렇게 요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서상석이니까 네, 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현상, 갱신하고 삽입하고 삭제했을 때 발생한 이상현상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서상석이라고 했는데 여기 서석이라고 바꿨다, 임의로 바꿨다. 그러면은 얘랑 무교성이 깨지는 거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정교화를 통해서 임의로 이제 칼럼을 추가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수정 불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예 UI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결성이 깨지지 않게끔 또 이제 UI에서 조정을 하게 되죠. 자, 역정교화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만 해서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뭔가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설계 경험도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역정교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길 거고요. 특히 이제 코드하고 코드명 이런 식으로 구성된 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코드만 보여주지 말고 코드명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코드명 자체를 그냥 역정교화를 해 놉니다. 그렇게 놓으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UI에서 편집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역정교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무리로 차박의 평탄화가 필요하듯이 데이터에도 평탄화가 필요합니다. 표준화를 시키기 직전의 단계,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보통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그 정규 분포 있죠. 그 정규 분포 할 때의 정규도 노멀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이 평탄화 작업, 요거를 정규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규화를 하는 목적을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를 하는 목적, 이상 발생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 역정교화를 잘못하면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데이터를 검색할 때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우리가 인덱스라는 걸 주죠. PK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또 정교화를 한다. 결론은 휴먼 에러의 최소화.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교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